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길을 찾는다. 지혜와 지식을 만드는 싱크탱크,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 현장을 누비는 경제인 3자가 함께 세상의 진화를 도모하는 대화의 장. 2017 여시제 포럼. 2017 퓨처 컨센서스 포럼은 미래로 연결된 동북아의 길 나비 프로젝트를 주제로 지난 11월 25일부터 27일에 걸쳐 사흘간 진행됐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의 핵심 지도자들과 동북아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위한 협력 아젠다를 선정, 구체화를 논의하는 동북아시아의 운명을 이끄는 전략 대화의 장. 유라시아, 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을 연결하는 길의 구상. 나비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새로운 경제 엔진을 통한 동북아 평화 협력의 질서 구축. 2017 퓨처 컨센서스 포럼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지도를 보고 지난 10년간 각 세계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왜 아시아 지역에만 유일하게 아시아를 대표하는 어떤 그 기구가, 정치적인 기구가 없느냐, 이런 그 생각을, 의문을 갖게 됩니다. 최근에 역사적인 위안부 문제 등으로 열리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중일 정상회담이 다시 열려서 구체적으로 만들 성과 중에 하나가 저는 아시아 슈퍼그리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인류의 도전. 2017 퓨처 컨센서스 포럼, 미래로 연결된 동북아의 길 나비 프로젝트. 첫 번째 세션, 인류의 새로운 길과 동북아 협력. 두 번째 세션, 도시연합시대의 가능성. 세 번째 세션,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협력. 동북아의 미래를 바꾸는 희망찬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길을 만드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동북아의 경제 협력을 위해서 많이 있었던 논문과 세미나를 1,400개를 연구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공통 분모를 찾아냈습니다. 하나는 도시간 연합, 두 번째는 에너지 협력, 세 번째는 북극 항로에 대한 공동 대응, 네 번째는 문화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통 분모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경제가 전 세계 현재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이런 경제가 더 코스트를 줄일 수 있다면 더 협력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고민해 봤습니다. 전 세계 물동량의 항구 도시의 10개 중에 8개가 한국과 중국에, 일본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협력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각국의 지도자들은 그 해결책의 실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경제 자유구역입니다. 중국은 7개의 경제 자유구역이 있습니다. 한국은 8개의 경제 자유구역을 만들었습니다. 일본도 8개를 만들었습니다.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에 1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제 자유구역에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제 자유구역의 자유를 찾기 위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나라 지도자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국가 체제는 유지해야 되겠고 경제의 자유는 만들어줘야 되겠고, 그렇다면 이 경제 자유구역 대 경제 자유구역을 시범구역을 하나씩 지정해서 거기서 물류, 사람, 금융,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록 단계적 실천을 해 나간다면 이것이 나중에는 표준화가 될 것이고, 이 표준화는 전역으로 퍼지게 되면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만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인간은 길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길 위에서 탄생했습니다. 실크로드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길을 연결했습니다. 콜럼버스 루트는 유럽과 아메리카를 연결하는 새로운 밸류 체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북극 항로라는 새로운 밸류 체인이 인류의 문명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가장 빠른 루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1대1로를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1대1로와 북극 항로가 연결될 때 1대1로의 정신이 그리고 유라시아가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나비의 왼쪽 날개가 있을 때 인류 문명은 진화할 거라고 믿습니다. 나아가 나비의 오른쪽 날개, 아시아와 아메리카가 연결되는 오른쪽 날개를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비의 모양새는 생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인류의 문명사에 새로운 밸류 체인이 생기는 이 나비의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를 연결시켜서 분열과 고립이 아닌 통합과 미래로 나가는 새로운 인류의 문명사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바로 나비의 애벌레처럼, 나비의 몸통처럼 동북아에 그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북아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남았다. 이 동북아를 만들려면 하나의 문제가 남았는데 무엇이냐? 바로 북핵 문제입니다. 북핵 문제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동북아 모두의 문제이고 세계 인류 문명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는 전쟁도 평화도 리더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인류는 전쟁보다는 평화를 만든 지도자를 존경하고 현재 한반도는 전 세계는 평화를 만드는 새로운 지도자를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8년 평창, 2020년 도쿄, 2022년 베이징, 지난 20년의 경제 침체를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일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앞으로 나가려는 베이징 장자코가 동계올림픽에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4년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내년 2월 달에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이 각국의 지도자들이 참석하셔서 평화의 제전을 시작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신에게 기도합니다. 사람이 모이면 생각이 모입니다. 생각이 모이면 사상이 생깁니다. 사상이 생기면 세상을 바꾸는 힘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 세계 인류 문명사를 바꾼 주역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제가 그 길이 만들어 나가는 미래, 이것이 이제 가장 큰 핵심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세 개의 길을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원벨트 원로드라고 하는 1대1로 이 시진핑 주석이 처음에는 그 일대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카자흐스탄의 봄의 연설에서 이것을 제안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자카르타에서 일로의 개념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1대1로라는 것이 중국 내에서 연구가 시작이 됐고 2년 후에 1대1로가 정부 정책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개념이 조금 더 진화했다고 할까요? 변화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원벨트 원로드니까 OBOR이라고 이제 썼는데 지금 중국의 공식 문서를 보면 BRI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Belt and Road Initiative. 이 과거에 그 중국이 하나의 대제국으로서 서방과 이렇게 교류하는 길이 이 원벨트 원로드 또는 벨트 앤 로드, 실크 로드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우리 나비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바는 전 세계를 향해서 특히 우리에게 그 기후 변화라는 것 때문에 열리는 북극 항로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면서 사실은 이 BRI를 확대 보완하는 그런 더 원대한
저는 프로젝트다. 그리고 이것이 중국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이 동북아를 하나의 중심축으로 하되 전 인류가 참여하는 그런 프로젝트라는 면에서 이 BRI의 주체인 중국 정부에서도 받아들이기 쉬운 개념이고 또 전 세계 경제에서도 이것을 수용하기가 더 쉬운 훌륭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의 길, 이것이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미 우리 모두의 손바닥 위에 들어와 있는 이 스마트폰을 통한 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길, 이것이 또 하나 엄청난 우리의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금융 거래에 있어서도 지금 수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알리페이를 통해서 일본에서 한국에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안 받아주고서는 거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금융에서도 국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그 기술 발전과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 새로운 길의 이 함의를 우리가 잘 활용하지 않으면은 21세기에 대처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President Hong, for very efficient and set a great example about time using for the other panelists. Another observation you had, President Hong, is about the challenges, whether it's for Butterfly, Eurasian Corridor, or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 remember covering the Belt and Road Forum back in May in Beijing and talking to many of the delegates coming from so many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All of them been talking about the challenges, but at the same time, they're extremely fascinated to be part of the idea. I guess that's why we discuss ideas. Thank you so much, President Hong. Next, shall we give the floor to the second speaker, Mr. Thomas Karlberger. I would like to make you aware of how the industrial development in the last 2 years have turned the energy area from one of great problems to one of great opportunities. This industrial development has shown clearly, because there are procurement of new electricity generators around the world, showing how the cost of renewable electricity has fallen dramatically. So renewable electricity has now become the cheapest source of new electricity in many markets in the world, where the institutional conditions, the transparency of the market is sufficient. Another development that has been important for cooperation and efficient utilization of renewables is the technologies for transporting electricity over long distances. Together, these two developments offer the opportunity of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in energy, because even though transmission is always a good thing in an electricity system, because the larger the electricity system, the lower the need for spare reserve capacity and the greater the availability for low-cost electricity generation at all times. But with large shares of renewables, this becomes an even greater advantage of a large electricity grid. And therefore, these technologies together now offers fantastic opportunities for countries to cooperate with significant economic benefits for all parties involved. For the Asian countries who still, many of them, Korea and Japan, for example, have isolated systems that are not exchanging power with their neighbors and who are to a large extent still dominated by monopolies that do not offer transparency of electricity price setting and has not made possible the utilization of these
new technological opportunities possible. There is a significant opportunity for economic wealth to increase by utilizing these new opportunities. And I hope this will be one of the most successful cases for cooperation in this region in the coming years. Thank you. Chinese CNPC already invested into Yamal project, and also, along with the Silk Road Fund. Japan did not invest. Japan did not offtake the natural gas, but the capacity of natural gas with Yamal project its production is a 16 million ton per annum, which is a big project, more than bigger than the Sakhalin-2 project. Key hub for pricing formula of natural gas. Unlike oil, gas market is really segmented. No the global trade network yet, because of the some of trade contract like contains a destination clause. So this is the logic of supplier. But for consumers, we have to remove this constraint. All combined, the consumers in Northeast Asia, Japan, China, and ROK. We can do it. So that making more global market, transparent market, by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So we talk about geopolitics, but it's not geopolitics actually. This is only a hope for us to be to make this real, rich and prosperous the economic community. Thanks to a threat by North Korea, there's a good chance for us to be reunited. Thank you so much. And now shall we go to some of the questions that it's important to be answered during this panel. May I have some of your responses toward, after drawing this beautiful picture,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handle the challenges, as President Hong already pointed out in his opening remarks. What do you consider as the biggest obstacle?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 정책의 자유도가 굉장히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이 소위 과거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었던 부분이 이런 글로벌리제이션이란 큰 힘에 의해서 외부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건 역시 도시간 협력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도시간 협력이라는 것이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에 이미 설정된 8개의 경제자유도시, 경제자유교, 중국의 7개, 일본의 8개, 또 러시아의 1개, 이런 경제자유지역이 이러한 새롭게 주어지는 기회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게 이제 쉬운 것부터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 또 슈퍼그리드 문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이런 데서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의사 라이선스가 중국에서도 통할 수 있다면, 블라디보스톡에서 통할 수 있다면, 뭐 이런 인력의 이동이 좀 자유롭게 하는 그런 도시 간의 협력의 성공 모델이 이 축적이 돼야 이 소위 주권에 의해서 제약받고 또 수많은 그 투표권을 가진 이익 집단에 의해서 제약받는 이것을 넘어서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그 성공 사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쉽게 얘기해서 인천하고 뭐 상해라든지 또 인천하고 웨이하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라도 뭔가 좀 성공한다면은 이것이 파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Thank you so much. A lot of great ideas. The option of energy that now I understand that a greater chance of the cultivation of renewable energy, like Mr. Garber said, that because of the very sharp decline of the tariff of wind and the solar, so that nuclear
we need some of the effort to create, to solve the many problems, but it can be a very good fitting together with natural gas. So therefore, for natural gas, it to be more global and transparent market. That's important. In that sense, it is for natural gas is a challenge. So that infrastructure is another challenge. And Japan's government already proclaimed its intention to help that this construction of receiving terminal and of the regasification and pipeline in a marketplace in Asia, like Philippines, Vietnam, Indonesia, Malaysia, all of them. By the way, Indonesia could be a net importer of natural gas in middle of 2020. Malaysia as well. So that's a big shift of the industry. And now, thanks to low oil price, natural gas is very, very cheap. But if this demand is going up, I believe that it's a turning point. It will be in between 2022 or 2023. We have to be prepared to make the earlier investment to the infrastructure. Thank you, sir. And Thomas? Yes, Maeda-san and I agree that a transparent competition is the best way of making the energy supply as efficient as possible. And I think in some of the countries in this region, the main obstacle to this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nd integration of low-cost renewables is that the energy companies, in particular the power companies, understand the threat that they are exposed to because of these new technologies offering cheaper electricity than their current power plants. And at least in English, the terminology is a little fascinating. Power companies means electric power companies, but in fact, they're also very politically powerful. And that is slowing down the development in many countries in the world, and Japan certainly being one, and I think there are clear political conflicts about how to open up the market and allow competition in the Korean market as well. China has done relatively well in allowing new renewables to penetrate the market. The solar expansion is impressive. The transmission systems have been built at a remarkable speed as well. But also in China, there are now constraints in order to protect the investors who have invested in coal-fired power stations. And I think this battle is one where we need to realize that the interest of the welfare of the people, the air pollution issues and the climate change issues, in addition to the economic issues, are actually more important than saving companies. Thank you, sir. All of your answers reminded me something that I've learned after covering the 19th Party Congress of China. By learning and understanding that the ultimate conflict China, this country, is going to have in the future, that has been well recognized in my country, but I guess that is also an ultimate conflict in all the countries of the region, that we need to create better lives for our people. That's why I guess all of these wonderful, extraordinary three gentlemen are sitting here with me to help us understand from their own perspective how to create a better future. And in the latter 2 days of our conference, we're going to hear voices coming from China, from Russia, from the United States as well, for further discussion from their perspectives as well. Thank you so much, gentlemen, for your contribution as well. Thank you. 谢谢. 제가 이끌고 있는 여시제 연구팀은 몇 해 전부터 동북아 지역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주요 행위자로서 도시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해 왔습니다. 동북아 지역은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한 지역인데, 이런 강한 지역에서 민족국가, 국민국가의 정치적인 안보적인 갈등 측면이 매우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 정치 안보적인 이견이 생기면 정치 이외의 분야, 다시 말해서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교류가 정지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보완할,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보완할 주체로서 도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항만 도시간 복합 운송 협력 체제를 추진하기 위한 도시간 협력을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고, 아울러서 도시에게 더 많은 경제적 자유, 그리고 분권화, 그리고 민간의 참여, 그리고 국제적 교류의 기회, 이런 것들을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저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해외 상황도 러시아와 일본을 중심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먼저 강원도를 대표해서 강원도가 생각하는 도시간 협력의 견해를 우리 최문순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나비 정책인데요. 그 중에 오른쪽 날개를 담당하고 있는 게 우리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나비가 힘차게 균형 있게 날으려면 양쪽 날개가 다 튼튼해야 되는데, 그 중에 왼쪽 날개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시장님은 아주 경제력도 크고 날개도 크고 잘 날고 계신데, 이 오른쪽 날개가 시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역이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을 비롯해서 우리 강원도의 동해안, 그다음에 일본, 이 지역, 일본의 이제 이 안쪽을 우라니폰이라고 해서 우라니폰이라고 하는 지역은 전부 군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도 군사항이고요. 우리 동해항도 일함대 사령부가 주둔하고 있는 군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인프라, 철도, 도로, 항만, 공항, 이 네 가지 교통 인프라가 잘 발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각 나라의 오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 상황이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은 푸틴 대통령이 연해주 전체를 자유항으로 선언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동북 삼성은 1대1로 정책에 의해서 이 훈춘까지, 베이징에서 훈춘까지 철도와 도로가 지금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도 그동안 철도, 도로, 항만, 공항이 되지 않았었는데,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올해 12월 중순경에, 다음 달이 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서울에서 동해항에 이르는 KTX가 깔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사카이 미나토를 비롯해서 항만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네 개 지역의 도시 자치단체를 잇는 노력을 해와서 지금 성과를 가장 빠르게 보고 있는 것이 바로 크루즈가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크루즈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망의 확충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2022년에 베이징에서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 그리고 2020년에 도쿄에서 열리는 도쿄 올림픽, 그리고 강원도에서 열리는 2018년에 평창 올림픽, 이 세 개를 연결해서 북경에서 동북 삼성을 거쳐서 훈춘을 거쳐서 러시아의 자르비노로 머리를 내밀어서 거기서 속초항으로 왔다가 일본의 사카이 미나토에서 도쿄를 잇는 이 노선을 올림픽 루트, 올림픽 로드라고 이름 붙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열어서 지금까지 침체되고 낙후됐던 지역을 교통, 경제, 환경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것을 연결하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블라디보스톡, 그다음에 길림성, 우리 강원도, 그다음에 도토리온, 이렇게 지역 단위의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 성과가 매우 좋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는 시점까지 이 올림픽 루트를 완성해서 이 지역을 살려내는 그런 계획을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동쪽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좀 서쪽에서 어떤 일이 전개되고 있는지 인천 유정복 시장님께서 경제 자유화의 노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이 중국하고 어떤 관계인가 하는 건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전에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돼야 되는가 하는 것도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아주 중요한 관계입니다. 중국의 여기 가까운 성이 이제 산동성이 있는데 산동성에 가면은 산동성에서 닭이 울면 인천에서 들린다 하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인천에서 제일 먼 곳이 옹진군 백령도가 있는데 여기서 해로로 222km를 가야 됩니다. 거기서 저희 위해 웨이하이가 더 가깝습니다. 웨이하이까지 직선거리로 400km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가 인천입니다. 그래서 인천을 통해서 중국과의 어떤 협력 또 교류 이런 걸 통해서 발전시키는 것은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천이 중요한 지역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인천과 웨이하이, 정확하게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청과 그 다음에 웨이하이시하고 한중 FTA 시범 협력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는 웨이하이 관을 두고 웨이하이에는 인천관을 두고 이미 상당한 협력 관계를 통해서 실질적인 교역 또 여러 가지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인천은 분명히 대중국 교류 협력과 발전의 최첨단에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는 인식을 갖고 그렇게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늘의 논의가 자 어떻게 하면은 이런 그 도시 간의 협력 관계 증진을 통해서 국가 간의 발전을 이렇게 나가느냐. 뭐 다 아시다시피 글로벌 시대, 동시에 또 지방화 시대, 우리 글로컬라이제이션을 얘기합니다. 글로컬라이제이션을 누구나 얘기하는데 자 현실은 어떨까요? 저는 사실 국회에서도 일해봤고 중앙정부에서도 일해봤고 지방 현장에서 대단히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을 10년을 하고 또 지금 이제 광역단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다 해야 된다는 거엔 당이론엔 동의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의 가장 쟁점 핵심이 뭐가 있느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확실한 인정을 해주고 지방화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지방정부를 존중하고 지방자치를 제대로 육성하고 거기에서 지방의 기능을 갖도록 하는 이런 정신과 정책과 인식의 개혁이 있지 않으면은 지방정부가 제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그것은 외국과의 교류협력 관계도 증진시켜 나가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 황해권 도시간 연합, 인천을 중심으로 한 충청남도 또 전라도 그다음에 중국의 동쪽에 저 동북 삼성부터 해서 이런 부분에 연합을 하려고 저는 구상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같이 동반자로서 협력 발전을 해가는 이런 관계가 되는 인식 구조를 갖도록 중앙정부와 정치권과 또 우리 많은 지도층 인사들이 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건강한 지방정부 간 협력 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일본의 경험에 대해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이니오 박사님께 한일 복합 운송 협력의 성과 그리고 현재 어떤 장애 요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I would like to focus on the cooperation and the progress in seamless logistics among the member cities of these three countries, particularly between Korea and Japan after 2012, the cargo truck with a double number and standardized container chassis can
go straight from the factory of one country to the destination. The yearly amount of cargo transported by this seamless way reached 14,000 TEU every year. Between Korea and China, although seamless logistics started after 2010, however, the yearly amount of cargo transported by this way was only 200 TEU, much less than that between Japan and Korea. In case of between China and Japan, although the test was made as early as in 2010, but it was not followed in the following years. So why there are s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rogress of seamless logistics in three countries? I think one important reason is that the seamless logistics need cooperation and delegation of or reforms in many related fields. Compared to Korea and Japan, in China there are more regulations. So that's the one reason. Meanwhile,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hina usually is easier to be influenced by some political factors. Of course, on the other hand, some regulation in Japan and Korea also caused the delay of the progress in seamless logistics. So, reason come from three countries. More cooperation are necessary. I should stop here, maybe. Thank you. 그동안 동북아 도시협력이 한중일 중심으로 진행이 됐다면 이제 러시아가 신동방 정책을 중심으로 새로운 행위자로 동북아 협력의 주체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가 크릴로바 러시아 전략기획청의 극동지부 총괄 담당자이십니다. 러시아 동북아 도시협력의 참여 의의와 신동방 정책의 연계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Что для России важно? Для России очень важно наращивать свое присутствие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И мы считаем, что АТР – это локомотив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И здесь значительными темпами, растущими темпами превышают средние по миру, что является важным фактором для развития Востока России. Как мы знаем, сегодня уже многие говорили здесь, коллеги, которые выступали в пленарной дискуссии, что ключевая задача нашей страны весь 21 век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обозначил приоритетом 21 века развитие Востока. При этом, конечно, работы по активизац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азиатскими странами, в особенности с нашими ближайшими соседями по региону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переди у нас достаточно много. Кто-то скажет, что достаточно форматов уже достаточно много, это и двусторонние встречи, и многосторонние, но мы считаем, что прямая межгородская кооперация способна придать этой работе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импульс. Тем более, что на нынешнем этапе уже развития глобализации происходит это все естественным путем. И мы считаем, что нам стои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этой возможностью. И основа для нас уже это есть. У нас различных городов, 13 городов-побратимов, а где-то регионов, это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17 в Японии, 40 в Китае. Активно сотрудничают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толичных мегаполисов, в частности, регулярные контакты на уровне мэров Сеула и Москвы и Пекин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ям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городами СВА больше проходит в форме, конечно, человечески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научных и культурных обменов. Эти формы, безусловно, нужны, важны, но мы считаем, что можно добиться больше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и российским городам, на мой взгляд, было бы интересно следующее направление. Во-первых, развитие контактов бизнес-то-бизнес. В России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сделано немало для снятия регуляторных барьеров, которые мешают инвестициям и развитию новых рынков.
Это нашло отражение в росте позиций нашей страны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рейтингах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Во-вторых, для российски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будут крайне полезны передовые практики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стран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 самых разных сферах. Поиск в регионах, тиражирование лучших практик – один из фокусов работы нашего агентства. Мы активно ищем лучшие мировые практики в части повышения эффектив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рассказываем о них руководству субъектов. И в-третьих, безусловное развитие должно получить и существующие программы человечески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научных и культурных обменов. Большой потенциал в рамках прямого межгород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ам кажется, содержится во взаимной поддержке туристических поездок. И сегодня уже было сказано, как развивается круизное сообщение. И важен. И он важен для развития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странами регионов. И мы хотим сказать, что можно быть уверенным. Спасибо.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안톤 스코릭 국장님께 러시아, 극동 러시아에서 현재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실물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지 현황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И вот я как бизнесмен являюсь резидентом свободного порта. Мы делаем бизнес в свободном порту и, собственно говоря, понимаем, насколько режим уже работает. На самом деле, конечно же, закону всего 2 года и о свободном порте, и есть ряд сложностей, с которыми сталкивается как российский бизнес, так и наши коллеги из-за рубежа. Вот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наша, получается, мисси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ая, как мы увидели, запрос со стороны федеральных властей в том, чтобы не просто пользоваться режимом, а общая задача была давать ту обратную связь, которая поможет данный режим свободного порта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делать свободным портом не на бумаге, а по сути. И вот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мы имеем в качестве преференций налоговые каникулы десятилетние по налогу на землю, налогу на имущество, на земельный налог, в 4 раза сниженное отчисление на фонд по взносам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Если говорить о теме межгородской кооперации, то я бы предложил эту тему рассматривать в виде пирамиды, у вершины которой э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собственно говоря, в основе этой пирамиды это граждане, а в середине это организации бизнес-объединения и, собственно говоря, наука. Так вот, если посмотреть в основу этой пирамиды и посмотреть, каким образом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туристическая, как развивает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туризм, мы видим, что, например, в 2015 году из России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въехало 190 тысяч человек, то только за 9 месяцев 2017 года уже 230 тысяч человек. То есть за 2 года рост почти 20%. При том, что в обрат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мы видим гораздо более кратный рост. И, собственно,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 только лишь за 9 месяцев 2017 года въехало уже 75 тысяч человек. Например, за весь прошлый год это было всего 50 тысяч человек. То есть рост здесь кратный. Собственно, вот кооперация должна начинаться с людей. И вот развит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туризма, она, собственно, и должна лечь в основу данной кооперации. 감사합니다. 역사책을 읽어보면 중세 시대, 그러니까 14세기, 15세기에 유럽에서 이태리와 독일을 중심으로 도시국가가 번성했습니다. 이 도시국가의 번성이 경제적 자유를 불러왔고 민간 부분의 발전을 불러왔고 또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됐죠. 이제 동북아 지역의 협력을 위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도시 간의 협력, 도시가 나서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세션에 참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2017 여시제 포럼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협력 세션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등 국회의원들과 지자체 단체장들 그리고 각국의 주요 인사들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해법을 두고 집중 토론을 펼칩니다.